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 여러 번 와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왠지 좀 더 친숙한 느낌이 더 드네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직자의 자세인데요. 원래 제목은 자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이 뭐랄까요? 경직되고 약간 제가 좀 건방진 느낌도 들고 해서 살짝 뺐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 그 내용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도 디자인 경영을 하고 박사도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조금 했는데요. 직장은 삼성그룹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SK에서도 이제 바이오 계열사에서 전략기획 쪽 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썼는데요. 이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책도 썼는데요.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걸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더 많이 이제 체감을 하게 됐고, 이 변화가 점점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기술들이 들어와서 그걸로 막 융합이 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또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 보면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17분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다 만나면서 취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분들 얘기 정리를 하고 저희도 또 터득한 걸 또 정리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은 아니었고요. 약간 유치할 수 있는데 미래의 습격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이 제목으로 하자. 내가 이 제목으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도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 책을 쓰면서 느낀 점들하고, 또 그 이후로도 또 몇 년 지났는데 그 이후로도 또 발전되는 상황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좀 변화할 것인가, 일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 같은 곳입니다. 뉴욕의 거리인데요. 모두 1901년에 모두 마차죠. 근데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12년 지난 뒤에 모두 자동차죠. 마차가 한 대 있습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도 이렇게 세상이 10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었던 거죠. 요즘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2005년에 그 교황청 앞에 이제 교황을 아련하려고 모인 신부들인데요. 전부 8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다 육안으로 봤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 기기를 대신해서 보고 있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황 성화 프란체스코 성화인데요.
예, 교황성학께서도 트위터를 하십니다. 트위터의 팔로우 숫자가 어떻게 되냐? 1,880만 명 정도 돼요. 이 정도면 뭐라 그러죠?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교황이 트위터로 신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 교황보다 더 많은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BTS죠. BTS의 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팔로워 숫자가 7,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BTS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최근에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의 개인 그 팔로워 숫자는 리사가 한 9,500만 명, 곧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니가 한 8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한 20년 전, 10년 전이면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교황보다 더 많은 팔로워 숫자가 있을 거라는 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퀸 이펙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드퀸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871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됐네요. 벌써. 그렇죠? 그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레드퀸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숲을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 숲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여왕에게 묻습니다. 여왕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막 뛰어가는데 이 숲을 왜 벗어날 수가 없죠? 라고 물어봅니다.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숲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숲보다 빨리 뛰어야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250년 전에도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걸 어디에 썼냐? 이게 학계에서 사용된 게 1970년대 생태 그 진화학 분야에서 이 에피소드 씁니다. 써서 그 생태계가 있으면, 에코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종이 진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런 종들이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도태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에피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학 분야에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이게 그림이 뭐냐면 유니콘 기업들,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되는 신생 기업들의 숫자가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이후가 엄청 차이가 나죠.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때부터, 이게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그 기업 생태계도, 서비스 생태계도 확 바뀌었죠. 지금은 여러분들 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송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근데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등장한다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스마트폰이 그 이전에 그럼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블랙베리 폰이라고 저도 기억하는데요. 이게 아이폰이 등장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업사원들 보면 그걸 다 들고 다녔거든요. 이걸 들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서든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검색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왜 지금은 이 블랙베리 폰은 사라지고 아이폰은 지금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때 이거 거의 붐이었습니다. 다 비싸도 막 샀었거든요. 근데 컨셉은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하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블랙베리 폰의 컨셉은 손 안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걸 움직이면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려면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되죠. 입력 장치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키보드, 저 QWERTY 키보드를 여기다 물리적으로 축소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같이 동일한 컨셉으로 출발을 했는데 굳이 이게 있어야 돼? 그냥 화면에다가 정전식 터치스크린 기능을 활용해서 화면에다 넣으면 안 돼? 이거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면 그 확장성이 엄청 커졌죠.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키보드로 쓰고 다른 화면으로 필요할 때는 다른 화면으로 넘기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획자들,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보통 창의 전문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창의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창의성 하는데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게 뭐지? 정의 내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2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창의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오래 나누다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956년의 상상입니다. 무슨 상상일까요? 화상 전화를 하는 상상입니다. 1956년에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화상 전화가 나오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죠. 50년 정도 후에 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했는데 동일한 컨셉이지만 훨씬 더 편하게 바뀌었죠. 상상이 구현이 됐습니다. 자, 동일하게 1950년에 또 포스터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뭘까요? 자율주행하는 거죠. 이 차 안에 온 가족이 운전하는 사람은 없고 마저가 두고 있습니다. 차는 스스로 가고 그때도 자율주행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2015년에 등장을 했죠. 물론 이제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고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총 5단계 중에 자율주행 5단계 중에 지금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죠. 5단계는 이제 완전 자율화인데 그건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될 거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10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될 거다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도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소년중앙에 나왔던 그림인데 다 지금 구현이 되고 있죠. 컴퓨터, 움직이는 공항에 가면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이렇게 안 생겼죠. 납작하죠. 저희는 이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청소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요거 안 됐죠. 이거 수학여행 이걸로 보내주면 학부모들 등골 브레이커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이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간 이성을 쏘겠다고, 인간 우주에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1950년대에 상상했던 일들, 60년대에 상상했던 그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상상했던 그 상상의 덕분으로 살고 있죠. 자, 그럼 상상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상상은 저는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서울대 경영학과 윤석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삶의 정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상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제시를 하십니다. 보면 첫 번째는 공상적 상상, 그리고 창조적 상상, 합성적 상상. 그 상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공상적 상상은 뭘까요? 이게 봉준호 감독이 하는 상상 같은 그런 상상입니다. 영화적 상상. 예를 들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공상적 상상. 이런 상상이죠. 두 번째 창조적 상상. 창조적 상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 완전한 창조란 인간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들도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창조적 상상의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면 예술입니다. 예술가적 상상은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자기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에 창조적 상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합성 상상이 뭐냐? 이게 바로 융합적 상상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우리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융합적 상상, 융합적 사업. 이게 바로 합성적 상상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A하고 Z를 융합했더니 새로운 게 나오더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버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택시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택시가 없으면 기다려야겠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불편한데 이건 이제 결핍이죠.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택시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택시가 저 있는 쪽으로 오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을 이제 합성적 상상이라고 합니다. 자, 상상은 저는 창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는 새로운 거를 상상하는 힘, 상상하는 것, 그런 거고, 창의력은 그걸 구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구현하려는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상을 인간만 할 수 있을까요? 인간만 하나요? 동물도 한다고. 이 인간만의 영역일까요? 자, 이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맞춰보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가운데요. 요분 혹시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뭔가 좀 다르나요? 약간 어색하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상상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케니 로저스. 그러고 있네요. 이분은 누굴까요? 많이 보셨죠? 저 어디서 보신 것 같죠? 배우인가? 이거 좀 누구냐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인공지능이 상상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제네레이티브한.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현재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 아티스트도 지금 등장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내는 사람들도 나왔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합성적 상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패턴을 파악합니다. 어떤 패턴을 막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 분해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과 함께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합성적 사고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프로세스랑 거의 흡사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그래서 합성을 해내거든요. 상상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적 상상을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창의력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도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디자인 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럼 디자이너들은 뭘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인공지능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돼? 아니면 그걸 활용해야 돼? 물론 당연히 활용해야죠. 그럼 활용을 한다면 그럼 디자이너들도 기존에 배우던 방식들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뭘 더 배워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사실 연구하다 보면 다 분야마다 다 비슷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배우셨죠? 인공지능 이제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딥러닝이 힘이고 지금 딥러닝에서 더 러닝 방법들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도 나오고 흔히들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런 개념도 막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아까 보셨던 이미지를 제너레이팅하는 그 단계를 뭐랄까요 발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불과 2014년에 이 정도밖에 합성을 못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4년 만에 이렇게 실물하고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이제 학습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보이는 기술인데 이런 이미지 인식 과정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4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이미지 분야에서.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학습을 일방적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 두 개를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게 합니다. 막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인공지능한테 보여줍니다. 진짜게 가짜게. 그럼 얘가 가짜. 그럼 틀렸네. 뭘 보완해야 되지? 그럼 또 보완합니다. 또 보여줍니다. 진짜게 가짜게. 얘가 가짜. 그럼 또 이제 또 보완합니다. 그러다 진짜게 가짜게. 얘가 진짜 같은데? 진짜. 그러면 얘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판단했구나. 얘가 추론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합니다. 또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걸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GAN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인터랙티브 계속 벌이면서 그래서 발전합니다. 그랬더니 4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단어로 문장을 하나 만들면 그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8년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 문장으로 하얗고 빨간색이고 작은 부위가 있고 이런 문장을 하나 딱 넣어주면 얘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성을 해냅니다. 이렇게 부위가 작고 빨갛고 하얗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5년 지났으니 더 이제 발전하고 있죠.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좀 됐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그 오토데스크 드림캐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의자를 만들고 싶어. 의자 디자인은 어땠으면 좋겠어.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한 7초 이내에 2,000개 정도의 시연을 딱 제공합니다. 그럼 디자이너가 보고 곤란해요.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근데 장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3D 프린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재료비는 적게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구조적으로 튼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런 이제 효율을 낼 수 있죠. 물론 이 디자인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공학적이죠. 그리고 3D 프린터에 최적화된 디자인. 근데 인간이 이걸 디자인을 한다, 설계를 한다. 시간이 많이 들겠죠. 이거 아주 간단하게 몇 초 만에 뽑아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툴도 있습니다. 입을 벌려, 귀를 올려, 귀를 올려, 엉덩이 내려.
강아지도 생성을 해낸 그림 이미지입니다.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디자이너가 귀 올려, 엉덩이 내려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것도 사람입니다. 이것도 생성한 이미지인데 머리카락 올려, 눈 좀 작게 해, 색깔 바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죠. 과거에 이런 거를 3D로 만들어내려고 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모델링을 해도 어색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진짜처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차에서, 승용차에서 SUV로 만들어, 높여, 좌측 올려, 모델링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직 시작 단계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어느 정도 디자인 스케치 해놓은 거를 모델링하고 저희 3D 모델링하고 그걸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그걸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렌쿨하스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디자인입니다. 로우레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로우레스가 뭐냐면 로우 낮다는 뜻이에요. 레스는 레졸루션을 얘기합니다. 레졸루션을 확 줄인 겁니다. 어떤 법칙을 가지고 레졸루션을 줄였다 내렸다 하면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법칙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레졸루션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단순화되죠. 컴퓨터처럼 막 단순화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 정도 단순한 거를 만들었더니 뭐 이런 구도가 나오고. 그럼 구두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동차 디자인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운터크 스포츠카인데요. 이거를 레졸루션을 좀 줄이고 더 줄이고 최종적으로 줄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사실 인간이 하기보다 인공지능이 하기에 굉장히 쉬운 디자인, 최적화된 디자인. 어떤 법칙을 정해주면 그럼 디자인을 인공지능이 그 법칙에 맞춰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기 너무 쉽죠. 이게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의 모티브를 줬습니다. 그 사이버 트럭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왔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도 중에 면을 좀 줄이고 이렇게 각을 주고 이런 것들을 잠깐씩 넣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만든 건데요. 네. 디자이너는 매니지먼트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 디렉팅하는 부분, 컨셉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략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이런 쪽의 디자이너들이 더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한 역량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디자인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시간이 좀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네.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 많이 들어보셨죠? 제조업의 경쟁력이 적신호가 펴졌고, 제조업들이 많이 지금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까? 한때 제조업 전 세계 제조업을 석권하던 곳이 일본 아닙니까? 전자 분야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석권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도 예전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제패하다가 또 우리나라가 한 7년 동안 제패하다가 또 중국한테 뺏겼죠. 그러다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조선 산업이 한때 막 망가졌었죠. 다시 지금 재건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사람들 데려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있었죠. 미쓰비시도 연비 조작 사태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와서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고 이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테슬라가 등장하고 전기 자동차 산업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를 보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900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한때 전 세계 1위를 하는
지금도 뭐 1, 2위 하죠. GM의 기업 가치는 80조. 테슬라가 10배가 넘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디스럽티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디스럽티브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요? 파괴하다는 뜻 아닙니까?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버, 에어비앤비를 얘기합니다. 우버의 기업 가치는 106조입니다. GM의 기업 가치 63조를 2016년도에 추월했습니다. 우버는 자동차 한 대도 없죠. 임원들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원들 타는 차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비스할 때 자동차 없죠. 근데 GM보다 더 가치가 높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 기업 가치 100조입니다. 근데 호텔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100조가 될까요? 근데 그 대형 호텔 체인 같은 뭐 힐튼이라든지 하이아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기껏 많아봐야 20조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 한 15조, 우리나라 신라 호텔 3조 이 정도 됩니다. 실물이 있는데 그 실물이 없는 이런 회사들이 몇 배 더 기업 가치가 높을까요?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기업들은 다 도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보쉬라든지 보쉬는 130년 된 기업이고 롤스로이스는 11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도 잘 나갑니다. 왜?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공장 도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네트워크 기술을 막 도입해서 지금은 단순히 항공기 엔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그 항공기 엔진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을 만드니까요. 근데 그 엔진에 센서가 기껏해봐야 한 10개? 지금 2,000개가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이 항공기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동을 하면 유류비가 적은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걸 다 모니터링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사들이 과거에는 비행기를 사주는 곳이었고 갑이었죠. 지금은 항공사들이 의리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롤스로이스는 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죠.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적 파괴를 물론 이제 조지 슈페터가 제일 유명하죠. 조지 슈페터가 처음에 얘기한 건 아니고요. 조지 슈페터는 이걸 이론화시켜서 더 이제 확산을 시키는 분인데요. 조지 슈페터가 창조적 파괴를 얘기합니다. 창조적 파괴 이론에서 조지 슈페터는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경기순환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경기순환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속 순환한다. 호황이 있으면 후퇴가 있고, 후퇴가 있으면 침체가 있고, 침체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면 호황이 일어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조적 파괴는 침체에서부터 회복 요 사이에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면 회복이 되고 호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 파괴 현상이 일어나면 구조조정과 내부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 혁신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다시 호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장은 선형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계단식으로 포물선을 이뤘다가 포물선을 이뤘다가 이렇게 성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때 이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페터의 핵심 이론은 이렇습니다. 혁신이 성장과 소득 향상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이걸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가들이다.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혁신을 일으킨다.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업가가 누구냐? 바로 앙트레플레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은 앙트레플레너십,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의, 모험,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기업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는 정신, 이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업가는 뭘까요? 사업가는 이 기업가들이 이룩한 가치를 모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요즘 얘기를 하자면 기업가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는
패스트 팔로우.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서구의 산업혁명은 1700년대 중반부터 25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쳤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네, 1960년대부터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50년 동안 다 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한 그 선진국의 궤적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좀 더 빨리 따라서 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이렇게 선진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서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1960년에 우리나라 GNI는 79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1년에 35,000달러가 넘었죠. 한 40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인데요.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 해리체 박사,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형섭 장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들 아시죠? 아신다고요? 최형섭 전 장관 같은 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행정가이자 과학자,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국자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분 여기서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의 기틀을 만들었던 분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앞서 보셨듯이 GNI가 1인당 79달러, 76달러 이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산업 기반이 북한에는 좀 있고 발전소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계속 무장공비 보내고 푸에블로 납북 사건도 벌어지고 미군 정찰기 격추시키기도 하고 김신조 사건 1968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청와대 바로 뒷산까지 갔죠. 그리고 그 후에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죠. 심심하면 도발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가만 보니까 북한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경제력도 앞서 있었죠. 군사력도 앞서 있었죠. 심지어 탱크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T-64 전차를 북한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알게 됐죠. 두렵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쟤네는 탱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6.25 때 탱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탱크를 가져야 되겠다. 그 미국에다 손을 벌리고 최신의 탱크 M60 팔아줘. 미국이 안 팝니다. 돈 좀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탱크 같은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제철소부터 있어야 돼. 제철소도 없죠. 자동차 산업도 만들어야 됩니다. 중기계 기계 산업도 만들어야 됩니다. 조선 산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그때 그 미국의 베텔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던 한국계 그 과학자 최영하 박사, 해리체 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계공업 육성 방안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6개 분야를 육성해야 된다. 원래는 이제 그 종합 제철소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그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들게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이걸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최영섭 박사를 과학기술 원장으로 이제 마칩니다. 그 전에는 그 원자력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4년에 그 우리나라가 수출 2천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소 소장들을 다 앉혀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파티를 축하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쟤를 확 띄우는 소리를 합니다. 그 여자들 머리카락 팔아서 돈 번 게 그게 뭐 자랑스럽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은 뭘 팔 수 있다고 생각해? 기술을 가져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뭘 팔 수 있지. 이렇게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이걸로 언제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 일본 봐라. 매년 전자제품으로 10억 불 이상을 수출한다. 우리도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때 1964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용역 보고서가 올라오고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하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하고 한번 과학기술원을 이분한테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냐. 여기에 있는 이 18분을 모두 그 해외에 그 박사 공부하던 분들인데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기술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진행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한 명씩 다 섭외해서 데리고 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시오. 데리고 와서 모아놨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일본한테 또 차관 들여오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한일 협정도 맺고 거기서 가져온 돈으로 포항제철도 만들고 미국한테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니까 독일에서 그때 어떻게 빌려옵니까?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서 그때 이제 들어온 차관으로 이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듭니다. 그 과학기술원이 나중에 지금도 있습니다. 카키스트 과학기술원이 있고 한때는 이제 카이스트랑 합병이 됐다가 지금 다시 분리됐는데 카이스트도 사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전자산업, 석유산업, 자동차 산업, 김재관 박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산업 이렇게 각각 분야를 맡아서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게 이렇게 전수해주면서 산업을 하나하나 키웁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셨던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델이 성공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시가총액의 탑 10의 변화인데요. 2008년하고 2021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IT와 관련된 기업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IT와 관련된 기업이 80%로 늘어납니다. IT 기업이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혁신하는 기업이나 한 13년 만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슈퍼 패스트 팔로워 전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때 IT 기업 1위까지 했었죠. 지금 다시 2위에서 내려와서 밀려났지만 이제 전략은 그래서 퍼스트 무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퍼스트 무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우리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입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 화두가 되기 시작하죠. 지금은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때가 이때인데요.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지? 더 구체화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구체화되고 이러면서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6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6대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여기 보셨던 이런 기술들입니다. 보이시나요? IoT, 클라우드, LBS, 빅데이터, IoB, 웨어러블 컴퓨팅이죠. SNS 이런 6대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3차 산업혁명기에 이미 완성된 기술이거든요. 그게 실제 우리 생활 아날로그로 전환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6대 아날로그는 바로 뭐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뭐 3D 프린터라든지 증강현실, 뭐 블록체인, 뭐 게임, 뭐 플랫폼. 근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러면서 현실의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끄는 10대 미래 과학 기술을 15년 동안 나온 과학 논문 2,200만 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했더니 그랬더니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군이 5개가 나오더랍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무선-통신, 무인항공기 지원, 이런 적대적 공격을 벌이는 AI 보안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이런 기술들 5개가 이제 기반 기술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적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또 5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될 점은 각각의 기술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모두 인공지능 기반입니다. 모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기술 발전을 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 핵심은 인공지능인 거죠. 요거 동영상만 보고 좀 피곤하신 듯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네. 2015년도에 로봇 기술입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근데 3년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도 이렇게 뛰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세로 올릴까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18년도였는데 그럼 최근에 어떠냐? 최근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Forgot my tools again.